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광교육참여위원회 3차 소담회 저장과 사회를 맡게 된 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서는 앞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에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에 앞서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교육지원청 허우교육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셨습니다. 우리 영광의회 이명민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육가족 중에 큰 축이죠. 우리 학부모연합회 최현진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30분 동안 내빈 소개만 하고 싶습니다만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행사에 앞서서 이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취식이나 이런 부분은 이 안에서는 또 사죄해 주시고요. 대화하는 것들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춰서 방향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대화도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희가 그 질문자만 마이크를 닫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광교육지원청 우리 허우교육장님으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장 허우입니다. 날씨가 무덥다 해도 요 근래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 밖에 나가면은 장렬하는 태양이 우리 머리를 좀 어지럽게 하고 현기증까지 느끼게 하는 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희 소담 사실은 좀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기 참여위원회 끝날 무렵에 영광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러 의견을 수합하는 자리가 있었고 원탁토론회라는 형식을 빌어서 몇 가지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5가지를. 그리고 2기 참여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영광교육에 대한 의제화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당사자 기관들의 협조사항 같은 내용들을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3번째 방과후 관련 소담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교육의 문제는 정말 지역의 중심 문제이고 앞으로 그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는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을, 미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 또는 한 개인 기관이나 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지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관과 민과 학이 한을 합쳐서 교육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수렴하고 그것을 지속 가능한 영광교육의 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 자리도 그러한 출발선상에서 몇 걸음 앞서간, 몇 걸음 건너뛴 걸어온 흔적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교육이 저희 교육청이나 학교에 있는 종사자들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마을과 지자체와 온 영광 국민의 힘을 모아서 우리 영광교육의 미래를 열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많은 의견 또 토론회가 있다고 하니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더운 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갑자기 만들어진 토론회가 아니고요. 2020년도 하반기 그 교육 대토론회에서 시작해서 2021년도에 9번간 진행된 교육가족대 교육 토담회의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된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우리의 현황은 어떤지, 그러면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순서대로 저희가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발제가 끝나시고 나면 이런 질문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토론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발제자 일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할 거고요. 인사는 한 번에 하겠습니다. 영광교육지원청 이현정 학교지원팀장님, 그리고 깨우마을학교 이민희 대표님,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이현호 센터장님, 영광교육참여위원회 강대열 위원님, 그리고 영광교육참여위원회 운영소위원장 유유만 위원님, 그리고 저는 영광교육참여위원회 구청진 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발제입니다. 우리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장이신 이현정 팀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내용은 그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의 지원 현황과 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현황에 대한 제안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팀장 이현정입니다. 저는 영광교육지원청에서 방과 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학교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 현황 및 제안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필부에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 및 프로그램 현황, 운영 문제점, 그리고 학교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향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방과 후 학교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이제 방과 후 예산 운영은 교특회계와 연관금 보조금을 기본으로 학교에 따라 한소원 지원금, 한대학 지원금, 학교 운영비 등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예산은 총 9억 8천만 원입니다. 3년간 예산 추이를 표로 살펴보시면 큰 변화는 없으나 소폭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8, 9조 학교별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의 학교 예산 거부 방식을 설명드리면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비율을 나누어 교부금을 산정하고 학교별 별도 지원금 등을 고려하여 가감 교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15페이지, 여기는 영광구청에서 구청 자료인데요.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영광군의 지원 현황 자료를 보시면 군청 보조금 지원 현황과 교부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지금 영광 관내 초, 중, 고 29개 학교 모두 방과 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 중은 특기 적성 위주의 외부 강사 비율이 높은 편이고, 고등학교는 특기 적성과 교과가 절반씩이며 외부 강사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은 초등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높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초등학교 저학년은 돌봄 위주의 보육, 그리고 나머지 학년은 중고생보다 사교육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10조, 11조 학교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시면 꼭 일치하진 않지만 특기 작성은 외부 강사, 교과 분야는 내부 강사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조 토익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서울교실 등 6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운영 중인데요. 장소가 모두 영광읍이다 보니 주로 영광읍 소재 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는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방과후 운영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학교의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요. 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첫째, 예산이 부족하고, 둘째, 강사 모집이 어렵고, 셋째, 장소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개설하지 못한 프로그램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13조입니다. 첫째,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강사를 초빙하기 위한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마을 학교 등과 연계한 지역의 유능한 강사 인력 풀을 확보하고 역량을 갖춘 국민 등 강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초입니다. 셋째,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고민해 봤습니다. 영광읍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학교 대 학교 또는 학교 대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예산 및 장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광읍 지역에 대해서는 교과 분야는 기존대로 학교에서 운영하고 전문적인 외부 강사가 필요한 특기 적성 분야 프로그램을 적절한 학교와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한다면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소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영광교육지원청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현황 및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아동복지 관점에서 본 지역 아동센터의 방과후 환경과 제안인데요. 그 이제 아까 이제 첫 번째 발제자가 말씀하신 내용대로 학교 대 지역으로 했을 때 지역에다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영광군에서 가장 숫자가 많고 큰 조직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호 센터장님께서 두 번째 발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광군 지역아동센터 이연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할 것은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본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환경과 제안입니다. 30쪽의 목차를 보시면은 5가지 순서대로 소주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의 출발과 법제화 과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85년 도시빈곤 밀집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한 공부방으로 출발했습니다. 2002년에 복지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빈곤 아동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2003년에 아동복지시설로 아동복지법이 재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004년에 법제화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 시작하죠. 2005년에 급속한 양적 증가로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2009년에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적인 관점, 정체성 이런 것들이 변화 발전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당시에는 895개소에 불과했지만 법제화에 따라서 증가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전국에 4,10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106,668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복지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광군에 1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14개 지역 아동센터에 350명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역사를 말씀드린 것은 법제화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였거든요. 법제화의 의미를 보시면은 그동안 빈곤아동 문제를 개인이라든가 가족이 담당하는 복지에서 가족 책임주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은 가족 책임주의 관점으로 볼 수 없고 사회 구조적인 사회화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이 아동복지에서도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복지적 관점이 실현이 되면서 아동복지 문제가 공공의 영역으로 그리고 아동이 시의 대상이 아닌 복지의 권리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법제화는 굉장히 공공성이나 사회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본 지역 아동센터의 정체성과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복지 시설로서의 예방적 기능입니다. 보통 아동복지라든가 상담 분야는 사후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의 심리적인 지지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결핍들을 지지해내면서 그 지지 체계를 구축하는 속에서 예방적인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안정망 기능을 하는데요. 아동센터는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입니다. 현재 연관하고 있는 19인 이용시설과 29인 이용시설로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원과정을 유지한 채 지역 내 통합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의 안정망 역할을 그런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내의 통합적인 돌봄 기능인데요.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보호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정서지원 문화, 지역사회 연계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통합적인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면하고 같이 나가겠나요? 네네네. 예.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역 아동센터의 주요 기능 및 연관군 지역 아동센터의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이번 소담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연관군 지역 아동센터에서 7월 9일자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프로그램 현황을 보시면은 급식을 포함한 보호 프로그램이 있고 5대 안전, 아동에 관련된 안전 의무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 프로그램, 정서 지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모든 프로그램이 아동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을 되고 있는데 단지 여기 보시면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특기적성하고 예체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센터별로 특기적성하고 예체능을 선택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연관군 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과후 환경 제한을 위한 지역 환경 변화의 필요성입니다. 36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첫 번째, 아동 돌봄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내 돌봄 기능 강화의 필요성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돌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 환경도 많이 변화되어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식사라든가 안전, 학습 격차 이런 문제가 지역 내에서도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돌봄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에 관련돼서 유사 서비스 정복에 대한 조정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중앙부처 차원에서 보면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부처들이 다 다르게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연관군만 보더라도 유사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중복 서비스로 아동센터, 방과학교, 초등돌봄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드림스타트 동일한 대상들에 대해서 서비스들이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동센터 중심으로 아동에게 주어지는 이제 서비스는 아래 보시면은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이용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그림과 같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 돌봄 서비스 원칙에 따른 영광군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변화를 위한 모색입니다. 아동 돌봄 서비스 원칙 5가지 분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보편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수요자 중심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이런 복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성의 원칙에서 봤을 때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대상들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영광군 같은 농어촌의 경우에는 시설 신고 정원에서 돌봄 취약 아동이 60%입니다. 우선보호 아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60% 나머지 일반 아동이 40%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농어촌의 아동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동안은 돌봄 특례로 적용되어 왔던 가장이라든가 맞벌이 가정 아동이 일반 아동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40%의 일반 아동으로 분류가 되면서 일반 아동에 대한 확대가 많이 필요합니다. 자료에서 39쪽 보시면은 다문화는 이게 자료가 오타입니다. 다문화는 우선보호 아동으로 60% 대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수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은 이제 구청장들이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 아동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규정을 좀 더 확대해서 일반 이용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선보호 아동들로 해서 아동센터가 낙인화되는 것들은 보편성 원칙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모든 아동입니다. 이용 대상이. 근데 아동센터만 특정하게 우선보호 아동, 일반 아동 이런 식으로 정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보편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성의 원칙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 2개 이런 시설들을 모두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시설이 합한 면적이 82.5제곱미터 이상이면 아동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이제 갖추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광군의 14군데 센터에는 지금 전용 면적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5개 시설만이 전용 면적 외에 가용 면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동센터가 가용 면적이 적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통합적 돌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유휴 공간을 확보해서 특성 프로그램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간에도 이런 시설이라든가 공간에 대한 문제들은 충분히 이야기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성의 원칙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좀 용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나 프로그램 강사, 프로그램 공간의 활용 등을 원스텝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서비스의 질이나 균형들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원칙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놀이활동과 실내 놀이터 조성 등 놀이 친화적인 환경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 수요자 중심의 원칙은 사회복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아동들을 저희가 수요자로 보기보다는 이용자라든가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이제 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동들의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게 저희 아동센터만 보더라도 놀이입니다. 놀이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체라든가 정서라든가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어린이 놀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7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공동체하고 연계한 놀이 활동이라든가 실내 놀이터 조성을 통해서 좀 놀이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공성의 원칙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원칙들이 좀 실행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운영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인력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에 있는 이 공공성의 원칙을 지자체도 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소담회 이제 토론회를 저희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준비를 하면서 자체 각 센터별 조사들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토론들도 정책 토론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영광의 이제 방과후 돌봄 환경들이 변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 소담회를 통해서 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죠. 지금 학교에서 분명히 방과후 수업이 이루어지고 돌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말 유사한 프로그램이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또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들도 있고요. 다 함께 돌봄조사 종사자도 있고 사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다들 이게 흩어져가지고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현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중간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요구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원들과 기회들을 모으자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깨움마을학교 우리 이민희 대표님께서 이런 대안과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말 자세히 논문처럼 발제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발제 우리 깨움마을학교 이민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묘량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단체 깨움마을학교의 대표인 이민희라고 합니다. 제가 16페이지에 보시면요.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과제라고 하는 토론문을 지금부터 간략히 축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방과후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결국은 정규 학교 교육 수업 이외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업 이외의 시간에 아동 청소년의 욕구는 교육의 욕구, 돌봄의 욕구, 그 다음에 복지의 욕구도 있을 테고요. 여가 시간 활용의 욕구, 이런 다양한 욕구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아동 청소년의 복합적인 욕구에 지역사회가 어떻게 부응해서 이 욕구를 실현할 수 있게끔 어떻게 지원하고 이렇게 아동 청소년의 올바른 어떤 성장을 이렇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체계 이런 건 참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비단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서부터도 오랜 기간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방향은 방과후의 아동 청소년의 돌봄, 교육의 기능이 학교만의 의무인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만의 의무인가 아니면 가정의 의무인가 뭐 이런 데 대해서 이렇게 대체적인 방향은 지역사회로 확장해보자. 지역사회가 함께 이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이렇게 책임이 확장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거를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용어들도 불리고 있는데 방과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대체로 이런 현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정리한 거고요. 앞서
아동센터장님 발제하셨듯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중앙부처는 분절화되어 있고 중앙부처가 이렇게 분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와중에 특히 교육부 그 초중등 방과후 학교와 초등 돌봄교실은 법적인 그 근거 법령마저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부의 고시로 학교의 의무로 현재 지워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신 객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초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해성, 혼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도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서 해결되지 않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고 이를 둘러싼 교육 주체들, 그러니까 교사의 입장, 돌봄 전담사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지역사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조정해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에 따라서 이 초등 돌봄교실과 초중등 방과후 학교 이 문제는 아마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건 이렇게 부처별로도 분절화돼 있고 각 그 방과후 학교든 지역 아동센터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등 간에 각각은 또 이게 제시되고 있는 자기의 과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보면 복잡한 현황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런 복잡한 현황들을 그러면 어느 단위에서 통합해 갈 것인가 본다면은 결국은 교육이나 돌봄, 복지의 요구는 생활적 요구이기 때문에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삶터에 가장 밀접한 요구잖아요. 당연히 중앙정부보다는 기초지자체, 지방정부의 몫이 크게 이렇게 요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과후를 둘러싼 정책 환경이 복잡하고 중앙부처별로 분절적이고 산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유능하게 이렇게 통합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 저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보면서 이렇게 대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환경이 놓여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보자면 가장 첫 번째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도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방과후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애들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 활동 있잖아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쉬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지요. 어떤 그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뭐 돌봄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 아이들의 욕구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땐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습자를 중심으로, 수요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난 1, 2차 소담회 때 주요 의제였는데 그런 데서 뭐 중학생 애들 친구들도 와서 본인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고 펼치고자 하는 활동이 있지만은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나 예산이나 어떤 강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영감은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실제로 그 학생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방과후 교육 활동이 단순히 이제 어른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리먹이는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수요자 학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기획해서 본인들의 이렇게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창의적 체험활동 위주의 경험교육이 중심이 되겠지만 중고등은 진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 그렇게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하고 연관 지어서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실현해 줄 만한 지역사회가 넉넉하고 그 체계적인 어떤 지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데 대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역사회로 확장된다라는 의미는 아동 청소년 중심으로 사고했을 땐 당연히 학교의 담장과 시설의 담장을 넘어서 지역과 함께 융합하는 이런 활동들이 더 많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그런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돌봄의 요구성인데 당연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돌봄은 가정의 의무가 아니고
이렇게 공공적으로, 사회적으로 함께 돌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어떤 과제로 대두가 됐잖아요. 앞서 두 번째 발제에서도 언급됐습니다만은 그런 돌봄의 사회성과 공고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지역사회하고의 협력과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자원을 배분하고 특히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어떻게 통합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 미래교육의 요구성 속에서 당연히 마을교육 저는 이꼬르 미래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화두가 미래교육이잖아요. 교육과정도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고 결국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대로 어떤 획일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게 아니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무슨 사회문화의 기술적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이해충돌을 제어하고 해결하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을 사는 시대가 아니라 최소 6개의 직업을 갈아타야 되는 시대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 어떤 변화가 어떻게 눈앞에 펼쳐질지, 심지어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그 재난적 상황이 앞으로는 빈번하게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데서 이렇게 그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역량을 학교 교육이 과연 키워주고 줄 수 있는가, 키워주고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기존의 공교육이 기존의 학교교육 시스템으로는 어렵다, 지역사회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혁신의 포인트로 소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과 일치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당연히 학교만의 힘으로는 이 과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고, 따라서 미래교육과 관련해서는 정규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면서 마을로 확장하는 것 플러스 방과 후 시간에 아이들이 지역사회 안에 지역사회 일원으로 어떻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해 줄 것인가, 여러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 교육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공생 상생해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전남도의 현실이 그러하고 전남도 안에 있는 영광군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흔히 우리가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육에도 직격탄이거든요. 학령 인구가 반토막이 난 상태고, 그 24페이지의 표에 보면 1997년에 비해서 2018년 통계이기 때문에 절반으로 58.3%가 줄었잖아요. 지금 현재 2021년이기 때문에 더 줄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령인구 절벽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지방교육이 공동화되고 있다. 지방교육이 공동화되면 당연히 살로 들어오려고 하진 않겠죠. 교육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이 교육의 문제, 뗄 수 있는 과제인가,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고, 지난번에 그 장석훈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교육장 토론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남의 농산어촌 지역에 묻고 싶다. 교육 말고 지역을 살릴 해법이 있는가 과연, 이렇게 묻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방과 후 교육활동의 문제는 단순히 그냥 그 아이들한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교육을 지역이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이런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사고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과 요구성에 기초해서 조건을 보자면 크게 몇 가지 봤는데, 첫 번째는 인프라가 너무 취약하죠. 공간 인프라 취약하고 인적 인프라 취약합니다. 당연히 컨텐츠는 미비하겠죠. 그래서 특히 공간 인프라는 면 단위로 갈수록 더 심해요. 지금은 영광군 전체를 통으로 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에 속살을 들여다보면 읍과 면의 격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면에서 살고 있는 면민으로서
되게 참담하거든요. 면은요. 뭐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갈 데도 없고 아이들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사회하고 연계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으면 연계를 짓고 싶어도 연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공공재정을 투입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공이 나서지 않으면 민간은 자발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프라 확충은.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읍면동 단위에 1개 이상씩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도 읍면동에 1개씩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의 이행률은 전국적으로 8% 미만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지자체가 이걸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광이, 예를 들어서 영광에 있는 면 단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 평생교육센터든 법이 요구하는 대로 면 단위에 하나씩 설치된다고 가정해 본다면 사실은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이 방과후에 상당 부분이 해소됩니다.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학교도 지난번에 우리가 사전회의 때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학교도 지역사회에 개방돼야 됩니다. 공간적 인프라로 기능을 해야 되겠죠. 학교는 교장의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공공재로서 기능해야 되고 특히나 교육이 죽어가고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 이 전 영광의 농산어촌 현실에서 학교가 그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인프라를 푸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의 어떤 거를 확충하는 것도 있겠지만 학교가 역할을 확장하는 것도 있다. 적극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모색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교육력 강화인데 이 부분은 참 어렵습니다. 지역에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특히 면다리로 가면 사람이 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어쨌건 그 교육에 참여할 만한 지역 주민들, 마을의 시민들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다음에 영광군 전체를 놓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방과후 클럽으로 기능할 수 있는 데는 공공기관도 있을 테고 사회적 경제조직,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어떤 그런 틀을 잡으면 좋겠고 그걸 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 단계에서 우리가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은 뭐 따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요구성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논의해서 풀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보면 시흥의 사례를 제가 써놨는데 시흥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흥의 아이는 시흥의 교육과정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가치와 철학을 시흥시청과 시흥교육지원청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청에 25개 부서에 34개 팀이 시흥교육청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대에서는 지역의 인문사회교육을 지원하고 환경정책과는 시흥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물 다양성 교육 이런 걸 지원하고요. 공원관리과와 숲체험활동 지원은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틀 안에서 거버넌스 체계를 세워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영광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는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이명미 의원님 바쁘신데 계속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모두 외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도대체 어떤 연령대에서 감소가 되는가. 영광군은 40대 이후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도 있고요.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인구 감소를 촉발하는 게 청년 세대가 포함된 학부모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사라지는 아이들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교육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지역 전체의 문제인 거고, 이제 시흥교육지구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지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다루어야 될 그런 인구 정책의 핵심이 바로 교육 정책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이민희 대표님께서 정말 순화시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총무과 우리 평생교육 우리 팀장님 그리고 노인가정과의 청소년 담당 팀장님
중요하게 자리를 여기서 와주셨거든요. 우리 이분들에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힘내서 우리 한번 잘 도와주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이제 토론회 중간에 이제 우리 발제에서 이제 그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문화의 집 원래 하나 겨우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군에서 지금 법성에 좀 청소년 문화의 집을 확장하려고 좀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민가정과에서도.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또 전남에서도 그 교육 경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영광입니다. 노력한 것이 없지는 않으나 사실 이제 말씀하신 세 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바로 통합이거든요. 이 통합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소담회에서도 나눴었고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이 내용들을 모아서 이제 실무협의회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볼 것이냐라고 하는 당사자들인 민간, 학부모, 그리고 이제 군, 그리고 교육청, 저희 참여위원회 포함해서 저희가 열심히 좀 토론을 해보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준비된 발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네 번째 발제인데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가 되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등학교의 그 학제나 그리고 학력 인정 방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지 못하고 계시면 여전히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하면 심지어 졸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혁신적으로 바뀌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우리 영광교육참여위원회 강대열 위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대열입니다. 네, 짧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위원회 방과활동 관련해가지고 논의 중에 제가 이 발제를 제안을 했었어요. 교육의 문제를 논하면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한국지를 넣었는데 교육과정이 1954년에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1999년도까지 7차 교육과정까지 해서 7번 바뀌게 돼요. 근데 7차 교육과정이 이 다양성, 수준별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 그런 이야기가 1999년도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체로 보니까 교육과정이 한 6년, 99년 이전에는 평균 6년 만에 한 번씩 10년에 바뀐 적도 있지만 6년에 한 번씩 바뀌었고 99년 이후로는 2007, 2009, 2015 이렇게 바뀌어왔어요. 그러면 이 교육과정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부에서 바꾸는데 교육부도 이걸 바꾸고 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 교육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면서 교육과정이 바뀌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지고 이미 이제 다 세팅이 돼서 지금 현재 학생들 전 학생들한테 다 초중 고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는데 2022년에 다시 또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7차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수시로 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몇 차라고 안 하고 횟수를 앞에다 적어버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2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이제 거의 43쪽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2022년 총론을 고시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고교 학점제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점제가 실시되면 초, 중은 거기에 맞춰서 또 교육과정이 편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과정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2024년 일부 초등학교에서 이제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초등학교는 나뉘죠. 그래서 일부 적용이 되고요. 2025년이 되면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되는데 우선 당장 마이스터고부터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부터 적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교 학점제가 이제 정착이 되게 되면은 2028년,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을 갈 무렵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논술형, 서술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검토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다면 학생들이 답안을 쓸 때, 이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답안을 쓸 때 체험해보고 해보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그거는 고등학교 근무를 해보면서 학생들한테 과정형 평가를 해보면 자기가 그걸 직접 해보지 않고는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러면 이건 정규 교육과정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방과 후 학교는 그야말로 방과 후 학교 5글자는 초, 중, 등 교육법에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과 후 학교는 지금 정규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21대 국회에 그 5글자를 넣어달라고 지금 발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21대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방과 후 학교도 이제 아까 이미 그 의원님이 발표하신 대로 방과 후 학교도 이제 정규 교육과정으로 도입이 되어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그거를 정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려면 정규 교육과정 외의 방과 후 학교에서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어떤 형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지금 PPT 4장으로 해놨는데 44쪽에 보시면 주요 방향이 이렇게 4가지입니다. 개정 중점이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교육, 지금 정부정책도 포용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아까도 말하는 여러 가지 교육의 원칙들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온 것 같은데 포용교육, 그 다음에 교육 관점은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자, 그 다음에 분권화, 자율화. 이게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 영광교육청에서도 선도적으로 이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광만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점 과제는 학습자 주도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원래 옛날에 서당에서 어땠습니까? 다 1대1로 교육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못하는 거 그냥 한꺼번에 뭘 설명하는 식이 아니라 해보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외국 선진국에서 와가지고 문제점을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교과서도 너무도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시설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가보세요.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해도 우리 여기 시골 학교 교실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다 5% 이내의 아주 유명한 우수한 선생님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하나 부족한 거, 체험이 부족하다고 지금 지적을 해요. 체험. 그래서 이 방과 후 활동하고 체험 활동하고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패러다임은 디지털 기반 교육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그래서 지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뭐였냐면 초등학교의 안전, 그 다음에 코딩 교육을 들여오고요.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도입하고 고등학교는 보통과는 문이과를 통폐합하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는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 NCS도 교육부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NCS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것이거든요. 한 과목이 약 800페이지 되는데 그걸 노동부에서 개발해갖고 교육부에다 준 것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 내용에다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2022년도에 이런 주요 네 가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시면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이게 이제 지금 일부 시범학교도 상당한 많은 학교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죠. 교사 수급이라든가 그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시설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점차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성화고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204단 1단위가 17시간입니다. 고등학교에서 204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을 하는데 이거는 교과하고 창의력 창의 체험활동을 포함해서 204단인데 시간수로는 17을 구하면은 3년 동안에 약 3,500시간. 그러니까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보통 교과가 절반 정도 되고 이 특성화 교과가 절반 정도 되는데 약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학습, 배우고 보통 교과에서는 이론적인 걸 배우잖아요. 자기가 몸에 익히는데 그렇게 약 1,500시간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일본에서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러면 3,500시간을 들여서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에 교육을 시켜왔는데 고교 학점제가 되면 체험을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시간 수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2,560시간 약 그래서 192학점 여기서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16시간을 1단위로 해요. 단위로. 그래서 이런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이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탐색부터 그 다음에 진로 준비, 진로 선택 이렇게 해서 진로 성숙도를 유지하는 그런 자기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생님들이 다 하기가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도적 그 학습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것이 평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수가 되건 이제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보충을 해가지고 채워야 되고 그래서 국가 수준의 그런 질적인 면을 이렇게 올려서 이 학생들의 질을 높여서 우리 그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지금 의도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45쪽 보겠습니다. 초중 교육과정 개선 과제가 지금 초, 중, 고 이렇게 구별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번 우리 영광에서 지금 모델을 하고자 하는 방과후 학교하고 여기에서 어떤 그 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연계 학습을 놀이화시켜서 체험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놀이 중심의 공간 혁신 지원 이런 용어들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밑에 보면은 지역 마을과 연계한 교과목 신설 선택 활동 이런 거.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앉혀놓고 집체로 해서 뭐를 배우는 것이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놀이로 해서 몸에 배이게끔 해서 지역과 학교가 연계가 되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아니고요. 그 다음 중학교에서는 서논수령 평가 확대. 지금 과정형 평가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성숙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교실 수업이 바꿔져야 된다. 그래서 교실 수업 개선이라는 것이 나오고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이 동아리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것이에요. 관심 주제가 같은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인데 이거는 인성과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학교 스포츠 활동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고 그때 통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교과 간의 벽도 많이 허물어지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년 간의 벽도 많이 허물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수강하고 자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제 체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그래서 제가 정리한 이제 다른 자료들은 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따온 것인데, 거기 5번째는 제가 종합해서 한번 적어봤어요. 학습이라고 하면 내용과 방법인데, 그 학습 및 평가, 서술형, 그 다음에 과정형을 혁신하겠다. 근데 이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려면은 학생 수가 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구가 자동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일선 학교에서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게 시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지털 기반 교육이 이제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 방법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개발될 것이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미래 역량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 저도 학생들한테 제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교육의 그 가장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력이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떨어진 학생은 학력이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학력이 저조하고, 자기주도 학습력이 뛰어난 학생은 월등하게 올라간 거예요. 더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도 방과후에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진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NCS 기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은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상담에 관련도 많이 했는데, 상담을 받는 학생들도 문제가 이 능력 문제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으면 상담하러 안 오죠. 그래서 이 능력, 역량, 이거를 갖다가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경험의 그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 방과후 활동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는 세계 시민, 글로벌 시민으로서 활동하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자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점에서 교육과정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방과후 활동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그 기관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더 좋은 이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좋은 법제화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1, 2, 3번 발제자까지는 너무 앞선 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겠는데, 4번 발제를 듣고 보니 이건 앞선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특히 지금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학원 열심히 보내서 문답, 문제풀이 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셨을 거예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과정의 답을 찾아내는 서술형 답이 이제는 앞으로 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전남교육청 어제도 이제 포럼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이랑 말씀 나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과정 바뀌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더라. 사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핵심적인 거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의 교육을 이미 살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내용은, 그렇다면 저희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3번의 토론회와 소담회를 통해서 이런 미래지향적인 고민들을 이미들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제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교육참여위원회 운영소위원장이신 유일만 위원장님께서 1차, 2차 소담회를 통해서 본 영광지역 학생 중심 방과후 활동에 대한 과제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광교육참여위원회 운영소위원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영광군 마을공동지식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유일만입니다. 제가 다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셔가지고 시간을 네. 저는 최대한
짧고 임팩트 있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오늘이 3차 소담회이고 소담회는 그 영광군 교육참여위원회 안에 운영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기는 어려워서 그 안에서 이제 집행과 기획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더 작은 규모의 소위원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1기에서 먼저 했던 그 원탁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4월 6일날 지속가능한 미래 영광교육을 위한 비전 찾기라는 주제로, 그래서 표안에 보시면 6가지 주제로 해서 교육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위원회 활동으로서 처음 방과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첫 번째 이유는 굉장히 주제가 명확해서 거기에 따른 실행과제를 찾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방과 활동에 대한, 이거는 돌봄의 기능까지 함께하고 있는 것이어서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주제를 먼저 논의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이제 1차, 2차 소담회가 이제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48페이지를 보시면 1차 소담회가 23명이 참석하여서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정리된 의견이 표 안에 보시면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소담회는 6월 15일 역시 23명이 참석해서 4개의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소담회의 결과를 보면 참석 인원만 좀 안내를 드리자면 1차 소담회는 학생이 비중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 10명과 학부모 그리고 방과 종사자, 마을교육 공동체 이렇게 참여가 되었었고요. 2차 소담회는 교사, 강사, 그리고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지혜관리센터, 조금 더 이제 방과후 관련한 다양한 활동에 교육 주체들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2차 소담회 결과를 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방과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을 통해서 방과 활동을 계획해보자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민관한 협력체계로서 마을교육 중간준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3가지의 결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다양한 방과 활동이 가능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두 번째, 세 번째가 제대로 기능을 해야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방과 활동입니다. 소담회에서는 방과후 기획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소담회에서 나온 내용은 학급회의, 학생 자치회의를 진행해서 방과 활동을 기획하거나 별도 영광군 전체에서 방과후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해서 예산을 포함한 기획의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나 방향성은 좋죠. 근데 실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이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 각 학교마다 논의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광군 전체 방과후를 기획한다고 하면은 최소의 협의기구, 그리고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는 참여위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구성, 의사결정, 운영을 위한 협의 규정 등이 필요할 건데, 과연 영광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자치활동의 토대가 있어야지 시도 가능한, 그래서 뜻과 하고자 하는 방향은 좋지만 실현 가능한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2가지의 제안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좀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 안에서. 그래서 학생의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의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보장되는 지원이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지역 사회 안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는 민주시민 활동, 학생인권, 그리고 공동체 생활협약, 학생 생활비전, 토론회, 그리고 평화규칙 만들기, 학생 자치법정 등의 아이들의 자치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들이 좀 전면적으로 같이 논의되고 구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제 방과후 교육과정인데요. 학생 자치 핵심은 이제 스스로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을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한다라는 경험인데, 예, 마을과 결합하는 진로 체험, 그리고 지역 역사 배우기, 지역사회 문제 파악하기,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생활성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프로젝트형의 방과 활동이 기획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가 그 민관학 협력체계로서 마을교육 중간지원조직입니다. 그래서 소dom에서 요구된 중간지원조직이 이런 역할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 중심의 학생을 위한 구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보조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가 방과 활동의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에 교육 중간 지원 조직이 생겨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지역 안에서 어떤 기능을 담아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조와 시스템을 잡아서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저는 만약에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민관학의 협의 구조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은 민간 대표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대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교육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교육과 관련한 민간 영역의 네트워크 활동들을 쌓은 다음에 협력체계 구조 안에서 민간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체로 좀 발돋움하고 성장해가면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민간 중심의 마을교육 중간지원 조직 구성에서 좀 그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굉장히 짧게 5월부터 지금 7월까지 활동을 했는데, 저는 아마 지금 나머지 이제 발표하신 분들은 굉장히 현업이나 아니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뭐 민간 시민 영역이나 아니면은 뭐 약간 성인교육, 인문학 관련한 활동들은 꽤 오래 했었는데, 실제 공교육 범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저는 완전 초짜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면서 이것저것 공부도 하고 했는데, 결국 좀 교육 문제가 특히 어려운 게,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난 정말 학부모로서의 역할, 이 정도 수준에는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경로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고,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것들을 구상하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러면은 어떤 경로를 찾아서 내 생각과 이 의지가 할 수 있는지 사실 그런 경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아마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과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들이 있으신데, 결국 이제 그 경로 설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좀 지역 안에서 이런 민간 교육 영역 안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론화시키고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 아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에 대한 네트워크가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절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는데 제가 옆에서 같이 앉아있으면서 같이 숨이 차네요. 빠른 시간에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내용들을 열심히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지난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고민해온 내용들의 총합이에요. 총합이고, 그때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당사자분들이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다 당사자라고 생각해요. 학부모, 종사자, 아니면 행정, 교육 다 전부 다 당사자인데, 이 내용을 들으면서 난 이런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 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마이크를 들고 계신 우리 마이크 도우미 청년이 계십니다. 손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 오는 시간에 바쁘신 분들 계시죠? 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네, 누구신지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백수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광춘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이 자신감이 더 있을까요? 수학 2차 방정식을 잘 푸는 사람이 자신감이 더 있을까요?
저희가 행위를 치기로 했어요. 행위치기로 했는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이제 끊어놓기로 해가지고 도저히 공부도 잘하고 이런 학생이 아닌 행위를 가르쳐요. 근데 그 학생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개개인한테.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의 한계는 있잖아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앞으로는 개개인한테 맞춰주고 다양성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접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중간지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희가 이제 영변 체험을 했었는데 영변을 체험을 하려고 갔어요. 바다생물학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그 백수 지역 주민들 어촌계에서 저희를 막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 백수 지역 애들이에요. 자기 자식들 친구들도 있고. 근데 갯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다양한 것을 아이들이 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중간지원 조직에서 만약에 이제 토요일이나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픽업해가지고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차량도 구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당사자와의 계획, 협의나 아니면 이동 대책이나 이런 구체적인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정말 저는 오히려 팽이치기 얘기가 더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소소한 놀이들에서부터 우리 지역에 있는 환경을 활용한 우리 그 영광형 마을교육까지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좀 폭넓은 역량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하실 말씀이나 질문 있으실까요? 지목? 예. 네, 누군지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주말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는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민희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깨움마을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델이 지금 이렇게 중간 조직에서 만약에 하는 역할이랑 비슷한 건지, 그렇게 했을 때 효과성이 정말 있었는지, 방과후 수업에 대해서 마을에서 진행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하나 궁금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저 지역아동센터 이현옥 센터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등록된 아이들 위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아까 이용시설로서 청소년들이 만약에 와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민희 대표님. 네, 깨움마을학교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면 단위에서 그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방과후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주중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서 이건 이제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한 우리가 이제 마을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 이제 아마 마을 교육과정을 다 전면화하라고 아마 얘기가 일산 학교에 될 것 같아요. 3, 4, 5, 6학년 4개의 과목을 요량 중앙초등학교와 깨움마을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연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진행하고요. 또 마을학교 차원에서는 주말 프로그램도 하고 또 코로나 이전에는 하여튼 뭐 연중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했었습니다. 이 다양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묘량 중앙초등학교가 저희 면단위에 있는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 학생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요. 지역 주민들 결합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마을 차원, 그러니까 시군구 차원보다 더 그 가까운 생활권이잖아요, 읍면동이. 그래서 이제 이 읍면동 차원의 그 협력적 마을 교육 거버넌스 이런 거 구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미래 교육의 요구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운영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읍면동 단위에서 협력적 마을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하는 어떤 구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현재 깨움마을학교와 묘량중앙초등학교는 다양한 층위에서 그런 협력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이 의논하고 있고, 교육공동체 협의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마을교육과정 각 과목별로 해당 교사와 마을 학교팀이 또 만나서 회의하고, 하여튼 뭐 자주 만나는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조금 첨언을 드리면, 사실 면단위에 이미 중간 조직을 학부모 중심으로 짜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건 읍면, 영광군 전체에 그러면 이런 모델을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 묘량에 있는 깨움마을학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우수 사례예요. 학부모가 이렇게 참여해서 방과후나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이렇게 같이 재능 기부하는 데를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 이런 토론에도 필요 없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학교마다 이런 학부모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면 어쩌면 저희는 이런 토론을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고 큰 학교 또 이런 학교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 모델이 저희가 확대되는 것들이 저희는 이미 좋은 모델이 있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요. 네, 우리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 등록된 이용아동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발제해서 이용아동의 범위를 확대해달라. 이것은 시군청의 군청 연간군수의 의지만 있으면은 확대 시행하는 것들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제안을 해본 거고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영역에서 저희가 지역의 아동들과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고 이런 케이스는 있거든요. 저희 시설인 이제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가 백수읍에 있는데요. 재작년에 저희가 여름방학 기간 중에 영광읍에 있는 이제 아동들 대상으로 해갖고 즐거운 신나는 보드게임 대회를 저희 지역아동센터 아동자치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영광의 모 카페를 빌려갖고 보드게임 대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영광 쪽에 초등학교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던, 저희도 이제 아동자치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고 걱정도 있었는데 50명이 넘는 아동들이 지원을 해서 성황리에 끝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동센터는 이용아동 등록이 돼서 정식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지역사회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좀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갑자기 한 가지만 더. 유일만 소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마을 공동체에서 이제 직장님으로 재직하는 걸 좀 알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 만약에 중간교육이 생겨서 마을이랑 연계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과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교육 커리큘럼이 만약에 체험이라고 했을 때도 과연 스탠다드하게 되면 그거를 경험하는 그 커리가 이렇게 계속 발전을 사실은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눈에 딱 봤을 때
이 체험 뭐 효과라든지 뭐 이렇게 사실 문서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마을들이 마을 공동체는 대부분 그러니까 여기 깨운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서 이제 교육을 위한 공동체들을 구성하신 거고요. 저희가 이제 직접 지원을 하고 있는 마을들은 사실 대부분 한 이제 고유한 불황마을들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체험 활동들을 진행하는 마을들은 대부분 이제 수익성을, 그러니까 마을과 어떤 뭐 아동들,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외부 지역에서도 농촌 체험들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로서는 수익성을 가지고 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느 정도의 벌이가 필요한 건 현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걸 통해서 마을의 공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례들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 근데 실제 뭐 우수하게 잘 성공적으로 성공했다 싶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촌 지역의 특성들이 아이들이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보름이가 협소하고, 그리고 또 이게 약간 관광의 개념하고 많이 체험들을 많이 혼돈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관광객으로서 농촌 체험을 오신다고 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뭐 여행을 다녀오듯이 그렇게 하기 사실 어렵기도 하고, 마을에서 시설, 그런 기반 시설 자체가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마을과, 그리고 사실 도시민들이 이미 이제 시골에 고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광지다운 좀 소란함이 아닌 다른 영역에, 지금도 코로나 시대이기도 해서 오히려 사람이 많은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활동 쪽에서 조금 저희가 찾아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은 전 사실 제가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마을을 수익과 경쟁으로 내모는 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외부인의 시선으로 마을이 관광지로 개발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지. 저는 마을의 주인은 그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냥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서 그 마을을 보고 싶고 신기하고 이거 별것도 없는 마을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좀 체험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아까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이제 회원이 아닌 일반 아동 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뭐 이미 이제 앞에 발제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율 이용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지역아동센터에 고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걸 쏟아붓게 되면 지역아동센터에 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읍면에 이제 문화의 집이나 행정교육시설을 지어줘야 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서로가 이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장님, 마을은 마을 다워야 된다. 네, 멋있었습니다. 네, 역시 마을 운동가 다우셨습니다. 네. 그 다움이 또 존중받아야 네, 아이들도 그 존중하는 교육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저희 우리 체육계 쪽에 또 한 분 참여하셨는데요. 나 할 말 많다고 오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네. 바빠서 가셨나봐요. 네. 네. 네네네. 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사 피는 마을 학교 강현식입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들어본 결과, 이제 마을별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와서 제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인데,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다 학교가 지금 다 방학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학생들을 저희가 잘 키워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 영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만든다든가 공모전을 만들어서 영광을 더 알리고 그들이 다시 와서 살게끔
또 지역의 뭐랄까요, 지역 문화를 더 알고 학술과 문화조사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은 농촌이나 어촌에 대한 발굴조사를 더 해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더 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공모전이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뜬금없는 말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젊은 시각으로 본 지역 문화개발, 지역 문화개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마을 교육의 핵심이죠. 마을 이야기를 찾아가는 그런 뭐 영광 인문학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아마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되게 중요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만. 네네,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그 홍성 같은 경우가 이와 관련한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그래서 홍성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7명에서 8명 정도 청년이 지역을, 마을을 조사하고 그래서 자료화 활동들을 1년 내 10개월 동안 쭉 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거는 지역에는 그런 마을들에 대한 지역 자원에 대한 아까 알고가 쌓이는 거고, 청년들은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지역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활동이 한 2년, 3년 하다 보면 청년들이 지역 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위원장님 얘기하신 의견이 영광 지역 안에서도 제도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마을에서도 필요하고 청년들한테도, 사실 청년들이 영광에서 뭐 대학까지 나오긴 살았지만 지역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손 들어주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예,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신가요? 네, 아니에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광 여중 학부모고요. 네. 궁금한 게, 저는 읍에 살다가 군서로 이제 3년째 살고 있고, 학교에서는 아이들 모집하는 것도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게 실정이고, 또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마을 속에서 교육이 가능할까,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아까 이민희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마을 학교를 만들고 싶고 그런 소망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그런 곳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게 현실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이렇게 영광 지역에 몇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방과후 학교, 그러니까 방과후 교육 활동에 도움을 나중에 이렇게 주시게 된다면 그 센터의 기능으로서의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러면 과연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방과후가 아이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게 사실 연계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이들 중에는 혹여나 나는 농부가 되겠다. 근데 영광에 살고 있지만 농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방과후를 단지 이렇게 미술, 이렇게 예능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영광에도 AI를 통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런 체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좀 창의적인 이런 그 수업을 이렇게 방과후 수업으로 넣어서, 사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많이 공부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직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방과후를 이렇게 좀 더 잘 해가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가시죠. 컨설팅 가능합니까? 네,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과후를 지역사회로 확장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추상적인데, 결국은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자 이런 문제고,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려면 학교도 변해야 되고 마을도 변해야 되겠죠. 학교는 당연히 지역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들의
정말 많은 전환과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교실이란 틀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좀 더 확장된 배움, 다양한 배움, 이걸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지 이런 데 있어서는 마을만 쳐다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학교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을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 농산어촌은 없어요. 아니, 중요한 건 없어요. 뭐를 하려고 해도요. 다 어르신이 태반인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불쏘시개 역할을 할 누군가 이렇게가 없다면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이 어렵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공공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자체 차원의 기초지자체 차원의 읍면동 이렇게 민관학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민간이 충분하게 준비가 돼서 너무나 풍부한 교육 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면 해결됐을 문제지만은 지금 현재 영광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이 또 공공기관이 어느 정도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기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노량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만 10년 전에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학교도 소멸 직전이었고 학부모들도 몇 명 없는 상태에서 소멸을 막아보겠다고 저희가 맨 처음 했던 거는 밤 9시까지 같이 모여서 애들 돌보는 것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하다 보니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죠. 그래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가장 절실한 그 무언가를 그 지역에 사는 주민과 학부모와 교사가 작게라도 같이 그 절실함에 공감해서 뭐라도 하나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마을교육이나 방과후가 지금 자꾸 프로그램 위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은 이미 본질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지난번 2차 소담회 때 그 영광여중 학생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본인은 꿈을 정했대요. 꿈이 뭐냐 그랬더니 BTS가 있는 그 기획사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다 사람들이 웃는데 사실은 자기 꿈은 그렇게 문화기획자가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문화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싶대요. 그런데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그 교과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방과후에 그걸 하고 싶어도 누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대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발견되는 아이들의 욕구,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교육의 어떤 현안 문제를 지역 주민이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가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다만 이제 하나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면 단위로 갈수록 너무나 척박하고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자꾸 마을하고 이렇게 결합한다고 한들 마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이 그 다음에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시간 나서 커피 한잔 하러 가시죠. 네, 제가 한마디만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님, 제가 이따 명함을 드릴 테니 저랑 따로 통화하시죠. 네. 그런 자녀 교육에 관련한 공동체들을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어떤 창안학교 형태,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시는 팀들을 대상으로 같이 교육도 하고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할지 저희가 한 9월 정도부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사업에 연결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역아동센터는 무리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일단 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영광군의 아동수는 한 350명 정도 공식으로 그 정도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질문하신 내용이
학교의 방과후 활동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겹치면서 서로 이렇게 배치되지 않느냐 이 질문이시죠?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이 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학교에서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 방과후 교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제가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센터에 오는 시간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오니까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학교에서 방과후 끝나고 오니까 실제로 머무는 시간이 한 뭐 3-4시간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유사 같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유사 종북 서비스들 이런 것들은 조정하고 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가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놓고 경쟁을 하고 학교랑 이렇게 배치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을 내 가족과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아동센터 지역에 마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 그 지역의 학교랑 연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백수에 있는데 송악중학교라든가 성주고등학교라든가 가까이 관내에 있는 학교들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예전에 이제 했던 프로그램 중에 도자기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자체적인 아동센터가 도자기실에 없어요. 그 가마도 없고 그런 경우는 이제 송악중학교, 마을학교 이제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요. 충분히 협력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역 아동센터는 단지 교육의 영역, 물론 이제 이 표현은 좀 협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교육의 영역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인 지지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더라도 아동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후 하는 것하고 또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녁 식사를 담당하기도 하고요. 정서적인 심리적인 지원도 되고 말 그대로 이제 가정과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 체계가 이제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동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내로 지금 앞으로 이제 지어질 예정인 영광의 14개 센터 중에서 한 군데가 공립이거든요. 염산면에 있는 공립 알록달록 지역아동센터인데 군남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주도해갖고 제2의 공립이죠. 아동센터를 군남 지역에 설치를 한다라고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들, 사회적 지지체계, 심리적인 지지체계 이런 구축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인식 속에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세 번째 질문 하신 게 이제 아이들 방과후가 이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강대열 선생님 발제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이 좀 생활하고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도 들려요. 이거는 저희 종사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모두 함께 이거는 제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고 싶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매우 지치신 얼굴들입니다. 2시간을 달렸더니. 네, 교육장님. 네. 무인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방과후 운영,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한 6억 6천 1년에 군청에서 2억 1천 그리고 함수원에서 한 2억 정도 그리고 또 투개개에서 9억 8천이거든요 총 예산이 우리가 6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농산어촌 지역의 방과후 교육 활동은 도교육청에서 완전 무료로 이렇게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수요자 부담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6억 6천을 우리 초중고 학생으로 1인당으로 나누면 한 13만 원 정도 1년에 이게 많은 수준인지 적은 수준인지 아마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교육 활동이 정규 교육 과정에
영향을 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선생님들이 주로 운영하고 중등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 없는 날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아까 2022 개정 교육감도 말씀드렸고 또 진로와 관련된 방과후 관련 운영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교 내 말고 학교 외에서 즉 영광군 내의 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 즉 아이들이 원하는 아까 문화기획자 뭐 이런 소수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일부 기관이나 일부 단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과 교민과 그리고 교육청이 합쳐서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을 열어야 된다는 지금 당면 과제를 안고 있고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나누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과연 이민희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1차 조건은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이외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와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개방의 문제를 포함해서 각 기관들이 어떤 통합해서 아이들에게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거기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 이것이 지금 우리 영광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그런 쪽으로 진행된 것 같은데 더 많은 논의와 의견 조율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또 일부 예체능에 국한되는 경우가 중복되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번역별로 각 학교급을 달리해서 번역별로 또는 지역을 연계한 그런 그 프로그램 운영은 불가능한 것인지 우리도 그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효율성이라든지 또는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사점을 받으면서 관계자분들께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160여 개의 군 지역이 모두 다 고민하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자원 결핍의 문제, 그리고 자원 공유의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저는 사실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미 저희는 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ICT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느냐, 시공간을 얼마나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청소년 시설이나 학교들이 얼마나 그 기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문화기획자가 궁금한 소녀에게 그 서울에 있는 기획사의 담당자를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기술들이 혁신적으로 저희가 도전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제 이민희 위원님 페이북에서 올리셨던데, 오늘 저희가 여기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민희 선생님이 페이북글에서 마지막에 그걸 쓰시더라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이나 하자. 네. 그래서 저 댓글을 달았는데, 사실 저희 토론회가 너무 먼 미래를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바로 그럼 내년에는 무엇부터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이고, 매우 우리 앞에 가까워 있는 문제들을 먼저 다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말 귀중하게 담아서 저희가 실무협의회에서 정말 심도 깊은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책이라는 건 항상 느끼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교육장님 혼자 못하시고 교수님 혼자 못하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오늘 방송이 이제 오늘 방송이 녹화되고 있어요. 유튜브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정책 발표회까지 저희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에서 열심히 논의해서 저희가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또 다음 방송에서도 만나 뵙고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에 끝났습니다. 예, 훌륭한 강사는 5분 전에 끝나는데 훌륭한 좌절은 시간을 지킵니다. 네, 질문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오늘 발제해주시느라고 애써주신 우리 발제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념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